안녕하십니까. 전하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2021년 제3회 수질환경기사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의 조건을 이용해서 VS, FSS, TDS, 그리고 VDS를 계산하시오. TS는 325mg/L, FS는 200mg/L, VSS는 55mg/L, TSS는 100mg/L. 자, 먼저 팁에 나와 있는 고형물의 상관관계를 보고 문제를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형물의 상관관계에서 가장 큰 개념은 TS예요. TS가 총고형물입니다. 그럼 총고형물이라는 것은 VS라는 것은 휘발성 고형물 또는 유기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FS는 무기물 또는 잔류성 고형물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VS와 FS를 더한 값이 TS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값을 나타냈을 때 여기 보시면 중간에 S를 집어넣으면 같이 S를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D를 집어넣으면 중간에 전부 다 D를 넣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TSS는 TS에 중간에 S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VS에 S 넣고 FS에 S를 넣으면 TSS는 VSS 플러스 FSS가 되는 거죠. 반면에 TDS는 TS에 D를 넣은 거예요. 그럼 TDS는 VDS 플러스 FDS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TS는 여러분들이 TSS 플러스 TDS, VS는 VSS 플러스 VDS, FS는 FSS 플러스 FDS의 특징을 가지게 되죠. 자, 그러면 TS라는 것은 총고형물, TSS라는 것은 총부유고형물, TDS는 총용종고형물, 그리고 VS는 휘발성 고형물, VSS는 휘발성 부유고형물, TDS는 휘발성 용종고형물, FS는 잔류성 고형물, 그리고 FSS는 잔류성 부유고형물, FDS는 잔류성 용종고형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먼저 VS를 계산을 합니다. 자, VS라는 것은 TS에서 FS를 나눠준 값이죠. 그럼 TS가 325mg/L, FS가 200mg/L예요. 따라서 VS는 125mg/L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FSS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FSS라는 것은 여기서 FSS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TSS에서 VSS를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TSS라는 값이 100mg/L예요. 그 다음에 VSS가 55mg/L라고 조건에서 주어졌어요. 그러면 45mg/L가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TDS를 계산합니다. 자, 여기서 TDS라는 것은 요 값이죠. 따라서 TDS라는 것은 TS에서 TSS를 빼주시면 돼요. TS라는 것은 325mg/L, 그리고 TSS라는 것은 100mg/L. 따라서 계산하시면 225mg/L가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FDS를 계산을 해요. 그럼 여기에서 FDS라는 것은 FS에서 FSS를 빼주시면 돼요. 자, FS라는 값이 200mg/L, 그리고 FSS라는 것은 2번에서 계산했죠. 45mg/L. 따라서 155mg/L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VDS를 계산합니다. 자, 여기서 VDS라는 것은 TDS에서 FDS를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TDS라는 값이 3번에서 구한 225mg/L, 그리고 FDS라는 것은 4번에서 구한 155mg/L예요. 따라서 VDS는 70mg/L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가끔씩 출제되는 문제이긴 한데 팁에 있는 고형물의 상호관계식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지만이 풀 수 있기 때문에 고형물의 상호관계식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당은 글루코스라고 하죠. 탄소가 6개고 수소가 12개, O가 6개입니다. 1000mg/L인 용액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현미성분해 시에 생성되는 이론적인 메탄의 양을 계산하시오. 이 용액 1리터를 현미성분해 시 발생되는 이론적인 메탄의 양을 ml로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이론적인 메탄의 양을 계산을 하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포도당 또는 글루코스라고 그러죠. 그러면 현미성분해 시에 발생되는 물질은 CO2와 H2O. 만약에 호기성분해에서 발생되는 물질은 CO2와 H2O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현미성분해에서 탄소가 6개니까 반반씩 나눠주면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정상적인 현미성 상태가 되면 발생되는 가스를 조사했을 때 메탄이 55%, CO2가 45%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두 개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반반씩 나눠주는 거예요. 따라서 3CO2와 3CH4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포도당이 1000mg/L라는 질량 농도예요. 그래서 포도당을 질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메탄도 mg/L라는 질량 농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분자량을 쓰죠. 따라서 포도당의 분자량을 보면 탄소 12짜리가 6개, 수소 1짜리가 12개, 16짜리가 6개, 따라서 180이에요. 그래서 180g일 때 메탄은 탄소가 12, 수소 1짜리가 4개, 16이죠. 따라서 3 곱하기 16g. 그리고 포도당 1000mg/L일 때 X1,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시면 266.67mg/L가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용액 1리터를 현미성분해 시켰을 때 발생되는 이론적인 메탄의 양을 최적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메탄 180mg일 때, 포도당 분자량이 180mg일 때 메탄은 최적으로 3 곱하기 22.4ml예요. 여기서는 메탄을 지금 ml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자량은 mg, 그때의 최적은 22.4ml를 넣는 겁니다. 자, 1000mg/L이기 때문에 포도당은 질량 농도를 써야 되겠죠. 질량 농도로 주어졌으니까 분자량을 써야 되겠죠. 따라서 180mg일 때 3 곱하기 22.4ml는 22.4는 우리가 기체 상태에서는 아보가드로 수요에서 부피가 22.4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00mg/L일 때 1리터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1리터를 곱해서 X2를 하면 이 X2는 어떤 단위가 나오는 거죠? 전체적인 단위에 이렇게 없어지니까 ml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계산된 값은 373.33ml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체 같은 경우에서 1몰을 기준했을 때 분자량은 그램, 그때의 최적은 22.4리터로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분자량을 mg으로 표기하면 최적은 ml로 표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kmol을 기준을 하게 되면 분자량은 kg, 그리고 그때의 최적은 22.4 Sm의 삼성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번 보면 평균 유량이 2만 미터의 삼성포대인 도시 하수 처리장에 1차 침전지를 설계하고자 한다. 1차 침전지에 대한 권장 설계 기준은 최대 표면 부하율 50m의 삼성포 제곱미터 대이, 평균 부하율은 20m의 삼성포 제곱미터 대이다. 최대 유량 나누기 평균 유량이 2.75일 때 침전지의 직경을 유도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침전지의 직경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면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면적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서 뭐를 기준을 하느냐면 권장 설계 기준이 되는 최대 표면 부하율을 기준하게 되죠. 자, 따라서 최대 표면 부하율 중에서 보면 단위가 제곱미터가 있어요. 이 제곱미터가 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표면 부하율을 통해서 면적을 계산한 다음에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계산하죠. 따라서 직경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최대 표면 부하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미터의 삼성퍼 데이가 유량인데 어떤 유량이 되죠? 최대 유량. 그래서 먼저 최대 유량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최대 유량이 없어요. 그럼 어떤 유량이 주어졌죠? 평균 유량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최대 유량과 평균 유량의 비가 있습니다. 최대 유량과 평균 유량의 비가 얼마냐 하면 2.75. 그래서 최대 유량은 평균 유량 곱하기 2.75를 하면 되겠죠. 따라서 최대 유량은 평균 유량 곱하기 2.75니까 평균 유량이 2만 미터의 삼성퍼 데이 곱하기 2.75를 해서 55,000 미터의 삼성퍼 데이라는 최대 유량을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최대 표면적은 미터의 삼성퍼 데이가 최대 유량이죠. 제곱미터가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유량 나누기 단면적이 되는 거죠. 자, 최대 표면 부하율이 50m의 삼성퍼 제곱미터 데이고, 그리고 최대 유량이 55,000 미터의 삼성퍼 데이. 따라서 면적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하면 면적은 1100제곱미터예요. 자, 면적은 직경이 주어졌을 때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따라서 면적 A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의 식에서 A는 우리가 계산된 1100제곱미터를 대입을 해요. 그런 다음에 D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면 직경 D는 37.42m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최대 표면 부하율을 이용해서 면적을 계산한다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에 보시면 유형 면적이 1.5제곱킬로미터인 지역에서 우수 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합리식을 사용하였다.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관거 길이가 1000m인 하수관의 우수 유출량을 계산하시오. 강우 강도 I는 3660 나누기 T 플러스 30, 단위는 ml/hour, 유입 시간이 6분, 유출 개수는 0.7, 관내의 평균 요속은 1.5m/s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값을 계산을 했을 때 합리식을 이용을 해서 뭐를 계산을 하느냐면 우수 유출량을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합리식을 이용했을 때 우수 유출량은 360분의 1 곱하기 CI예요. 여기서 C는 개수, I는 강우 강도, A는 면적이 됩니다. 그러면 단위가 미터의 삼성 퍼 세크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강우 강도예요. 자, 강우 강도 I는 공식이 주어지는데 3660 나누기 T 플러스 30을 하면 ml/hour가 됩니다. 단위를 환산하지 않아도. 단지 여기서 T의 단위를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하면 분으로 맞춰서 넣어야 돼요. T는 분입니다. 그럼 이 T라는 것은 뭐냐면 유달 시간이에요. 자, 유달 시간이라는 것은 유입 시간과 유하 시간을 합한 값이에요. 그럼 문제 조건에서 우리가 유입 시간이 대부분 주어지죠. 자, 유입 시간이 얼마로 주어졌느냐? 6분. 그럼 유하 시간이라는 것은 관에서 물이 흘러가는 시간이니까 관의 길이에서 유속을 나눠주면 뭐가 되는 거죠? 유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관의 길이가 1000m입니다. 그리고 관에서 유속이 얼마냐면 1.5m/s. 따라서 1000m에서 1.5m/s를 나눠주면 유하 시간이 되는데 세크를 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분은 60초를 여러분들이 보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된다는 소리죠? 유하 시간. 자, 그리고 6분이 유입 시간이에요. 그러면 유입 시간과 유하 시간을 더하니까 뭐가 되느냐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유달 시간이 되나요? 그래서 유달 시간이라는 것은 유입 시간 플러스 유하 시간. 따라서 이 T라는 게 유달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7.11분이 되는 거죠. 그럼 17.11분을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77.69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단위가 ml/hour가 된다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ml/hour는 여러분들이 환산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느냐면 여기서는 분당으로 넣었는데 왜 여기서는 hour가 되느냐를 학생들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개수라는 3660과 30에서 ml 보정이 된 값이에요. 보정된 값이기 때문에 강우 강도 I가 ml/hour가 되기 위해서는 T라는 유달 시간을 반드시 분으로 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면적입니다. 자, 면적은 헥타르로 계산을 해요. 보통 우리는 제곱미터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헥타르입니다. 그러면 1제곱미터는 우리가 100헥타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1제곱킬로미터는 100헥타르입니다. 지금 문제 조건에서 1.5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면 1.5제곱킬로미터를 헥타르로 고치기 위해서는 1제곱킬로미터는 100헥타르를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150헥타르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강우 유출수를 계산했을 때 360분의 1 곱하기 C라는 개수가 0.7, I라는 강우 강도가 17.69 ml/hour, A라는 면적이 150헥타르. 따라서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22.66 미터의 삼성 퍼 세크가 나오죠. 여기서도 hour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단위를 환산하시면 안 됩니다. 360분의 1을 이용해서 단위가 환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대로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미터의 삼성 퍼 세크라는 단위가 나온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에 보면 A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pH가 3이고 B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pH가 10이다. 폐수량은 A 공장과 B 공장에서 2대 5의 비율로 발생한다.
A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B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혼합하였을 때 혼합액의 pH를 계산하시오. 단주가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pH를 나타냈을 때 우리가 H 플러스로 표기할 것이냐 아니면 OH 마이너스로 표기할 것이냐는 것은 뭐를 보고 판단을 하느냐면 pH가 7보다 작은 값으로 표현될 때는 H 플러스 그리고 pH가 7보다 큰 값으로 주어졌을 때는 OH 마이너스 농도로 표시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pH를 나타내는 식은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pOH를 나타내는 식은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를 계산하는 식을 바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로그의 역수가 뭐죠? 10x. 그래서 이 식에서 H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pH 몰퍼리터가 되죠. 자, 그리고 이 식에서는 10의 마이너스 pOH 몰퍼리터가 됩니다.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문제를 풀 때 아주 중요해요. 자, 따라서 먼저 pH가 3이라고 그랬어요. 자, pH가 3이니까 H 플러스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H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3승 몰퍼리터. 요 원리에서. 자, 그리고 pH가 10이라고 했어요. pH가 10일 때는 OH 마이너스를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14에서 pOH는 14에서 얼마를 빼면 되죠? 10을 빼면 되잖아요. 그럼 pOH가 얼마가 나왔죠? 4가 나왔어요. 그러면 OH 마이너스는 얼마가 되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pOH 몰퍼리터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 몰퍼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혼합액의 농도를 계산을 했을 때 같은 농도면, 같은 액성이면 플러스, 서로 지금처럼 서로 다른 액성이면 마이너스를 합니다. 자, 따라서 C1, 10의 마이너스 3승 몰퍼리터 곱하기 폐수량이 지금 2대 5라고 했어요. 그죠? 2대 5니까 2를 곱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pH가 10일 때는 OH 마이너스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 몰퍼리터 리터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나누기 2 플러스 5.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2.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퍼리터가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값의 농도거든요. 플러스 값이 나오면. 만약에 계산된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면 뒤에 있는 물질의 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물질이 pH니까 H 플러스를 나타냈으니까 H 플러스의 농도가 계산된 거예요. 그러면 H 플러스가 나왔을 때 pH를 계산하는 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죠. 따라서 H 플러스 자리에 2.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퍼리터를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pH는 3.6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하나만 여러분들이 보충적으로 알고 계시면 자, 산성 물질은 H 플러스를 가집니다. 그리고 알카리성 물질은 OH 마이너스를 가지죠. 따라서 산성 물질에서 pH라고 하면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그리고 알카리성 물질에서 pH를 구한다 그러면 14 플러스 로그 OH 마이너스로 계산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pH에 관계되는 오늘 필기를 해드렸던 pH에 관계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면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시게 되면 아래에 주어지는 조건을 보고 주어진 문제를 계산하시오 나와 있어요. 자, 처리 수량이 55,000m의 삼성퍼데이, 여과 속도가 5.5m의 삼성퍼 제곱미터 아워. 자, 이렇게 여과 속도가 미터의 삼성퍼 제곱미터 아워라는 것은 미터 퍼 아워와 동일하죠. 여과 지수는 6개, 1회 역세척 시간은 25분, 여과지 운영은 24시간 기준, 그리고 1일 역세척 횟수는 5회, 여과지 규격 중에서 길이와 폭의 비는 2대 1이라고 했어요. 자, 먼저 실제 여과 시간을 계산하시오. 1일 기준. 2번에 소요되는 여과 면적을 계산하시오. 1일 한지 기준. 3번에 여과지의 길이와 폭을 계산하시오. 한지 기준입니다. 자, 6번 문제도 상당히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 실제 여과 시간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실제 여과 시간이라는 것은 여과지의 운영 시간에서 역세척 시간을 빼줍니다. 역세척이라는 것은 여과가 아니죠. 그래서
전체 운영 시간에서 역세척 시간을 빼주게 되면 실제 여과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과지의 운영 시간은 하루, 여과지 운영은 24시간을 기준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역세척 시간을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역세척 시간은 1회 역세척 시간이 몇 분이라고 되어 있죠? 25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루에 역세척의 횟수가 몇 회라고 되어 있죠? 5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회 25분 역세척, 그리고 하루에 5회. 자, 따라서 시간 단위를 보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시간은 60분이 되죠. 왜? 여기 있는 분을 시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시간은 60분을 보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역세척 시간이 2.08아워죠. 왜? 운영 시간이 아우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여과 시간은 운영 시간 24시간에서 역세척 시간 2.08시간을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여과 시간은 21.92아워라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과 면적을 계산합니다. 자, 여과 면적이라는 것은 유량 나누기 속도예요.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유량이 얼마죠? 55,000m의 삼성퍼데이. 자, 그리고 속도라는 것은 5.5m의 삼성퍼 제곱미터 아워. 그렇죠? 줄여서 미터 퍼 아워를 대입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과지 수가 6개입니다. 따라서 6분의 1을 해서 곱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조심할 거는 뭐냐 하면 단위가 없어져. 지금 여기서 단위가 데이고 아워예요. 그래서 이 데이를 아워로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루에 실제로 여과되는 시간, 여과 면적이니까 여과 시간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당으로 나타냈으니까 하루에 여과 시간이 몇 시간? 21.92시간. 그래서 하루에 21.92시간의 여과 시간. 그러면 데이 없어지고 뭐가 나오죠? 아우라는 단위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 제곱미터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단위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보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한 지당 면적이 얼마가 되죠? 76.03 제곱미터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여과지의 길이와 폭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길이와 폭의 비가 2대 1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길이가 폭의 2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가 폭의 2배. 그러면 여러분들 길이는 2W, 폭은 그대로 폭. 그래서 폭과 길이, 이 값은 길이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W 곱하기 2W는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W의 제곱은 면적이 지금 얼마로 계산되어 있어요? 면적이 76.03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한 지당. 따라서 W의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루트를 취하면 되니까 W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6.17m라는 폭이 나오죠. 그러면 길이라는 것은 폭의 몇 배? 2배. 따라서 폭 6.17 곱하기 2를 하시게 되면 12.34m가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폭은 6.17m, 길이는 12.34m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문제를 풀이를 해 주셔야 돼요. 대충 계산을 하기가 되면 틀리기가 쉽죠. 그래서 하루도 실제 여과 시간이 되는, 보통 하루다 그러면 24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하루라는 것은 여과 시간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여과 시간 21.92시간을 우리가 대입을 해야 된다는 거. 특히 여러분들 문제 풀이에서 주의할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풀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탈기법을 이용해서 폐수 중의 암모니아성 질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폐수의 pH를 조절하고자 한다. 수중의 암모니아를 NH3 99%로 하기 위한 pH를 계산하시오. 암모니아성 질소의 수중에서의 평형은 다음과 같다고 그랬어요. 지금 반응식에서 OH-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pH를 계산을 했을 때 pH는 어떻게 계산을 하죠? pH는 14 플러스 로그 OH-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조건 자체를 OH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지금 여러분들 NH3를 보는 거예요. 자, NH3는 질소화합물 중에 질소화합물은 NH3와 NH4 플러스가 있죠. 그리고 이 두 개 중에서 NH3의 농도가 차지하는 값, 따라서 곱하기 100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평형산수입니다.
평형상수는 반응물분의 생성물, H2는 1이니까 생량. 그래서 반응물은 NH3. 자, 분의 생성물, NH4 플러스 OH-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OH-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합니다. K는 NH4 플러스 NH3 곱하기 OH-.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뭐를 계산할 수 있어요? OH-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이 OH-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NH4 플러스 나누기 NH3가 필요해요. 그래서 1번식에서 분자분모에 NH3로 나눠줘요. 이렇게. 자, NH3로 나눠주게 되면 이 식 자체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자, NH3%는 1 되겠죠? 자, 이 값이 NH4 플러스 NH3 곱하기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NH3가 몇 퍼센트? 99%. 이 값이 99%예요. 그럼 뭐를 계산할 수 있어요? NH4 플러스 나누기 NH3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산된 값을 어디다 넣죠? 여기다가. 자, 계산된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K라는 평형상수 값은 여기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죠? OH-가 나와요. 그래서 OH-를 대입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pH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이에 나온 것처럼 그대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식을 정리를 하면 훨씬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그리고 문제를 이해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NH4 플러스 나누기 NH3를 계산하면 0.01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식 자체를 정리를 했을 때 평형상수가 되고 이 값이 0.01이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OH-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OH-가 계산이 되면 pH를 계산하는 식 14 플러스 로그 OH-니까 이 식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값을. 그러면 최종적으로 11.26이라는 pH가 나오겠죠. 자, 팁에도 있는 것처럼 산성 물질은 H 플러스를 가지는 물질이에요. 반면에 알카리성 물질은 OH-를 가지는 물질이죠. 따라서 산성 물질에서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그리고 알카리성 물질에서 pH는 14 플러스 로그 OH-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8번에 보면 토양 세정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토양의 입도 분포를 조사한 결과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 유효 입경과 공률 계수를 계산하시오. D10, D30, D60은 각각 통과 배분율 10%, 30%, 60%에 해당하는 입자 직경이다. 자, 따라서 D10은 0.25mm, D30은 0.60mm, D60은 0.90mm입니다. 그럼 먼저 팁을 보시게 되면 세 가지를 계산할 수 있는데 유효 입경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D10%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리고 균등 계수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D60%에서 D10%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률 계수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D30%의 제곱에서 D10%와 D60%를 곱해서 나눠주면 돼요. 그럼 문제 조건에서 두 가지를 계산을 하는 거죠. 유효 입경과 공률 계수예요. 그럼 유효 입경이라는 것은 D10%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D10%가 얼마? 0.25mm. 따라서 유효 입경은 0.25mm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률 계수를 계산하라고 하면 D30의 제곱에서 D10 곱하기 D60을 한 값이잖아요. 그럼 D30이 0.6mm예요. 그래서 0.60mm의 제곱 나누기 0.25mm 곱하기 0.90mm. 따라서 1.60이라는 공률 계수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균등 계수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D60의 값 0.90mm에서 D10의 값 0.25mm를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계산되는 균등 계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처음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계속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유효 입경과 균등 계수와
곡률 계수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주로 우리가 상하수도에서 또는 방지 기술에서 모래 여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9번에 보시게 되면 펌프 운전 시 발생될 수 있는 비정상 현상인 수격작용의 원인과 방지 대책을 두 가지씩 쓰시오 되어 있죠. 자, 펌프 운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정상 현상이 뭐가 있어요?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죠. 그리고 습격작용, 워터 해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원인과 방지 대책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습격작용이라는 것은 워터 해머라고 그래서 관 속에서 땅땅땅땅 하는 물망치 소리가 나는 거죠. 반면에 캐비테이션이라는 공동현상은 관 자체 내에서 에어가 차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격작용의 원인은 관 내에서 액체 속도를 급격히 변화를 시켰을 때 발생하는데, 급격히 변화시키게 되면 액체의 큰 압력 변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수격작용입니다. 자, 그리고 펌프를 급정지 시켰을 때도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느냐? 펌프에 플라이휠을 붙입니다. 그리고 토출관 쪽에 조합 수조를 설치를 해서 워터 해머, 다시 말해서 수격작용을 방지할 수 있죠. 특히 수격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론책에도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쓰시오 그랬기 때문에 두 가지를 서술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 10번을 보시게 되면 부영양화를 방지할 수 있는 호수 내에 물리적 대책을 네 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물리적 대책 네 가지입니다. 어디에서? 호수에서. 자, 부영양화라고 하면 뭐를 떠올려야 되죠? 조류입니다, 조류. 그래서 조류가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막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먼저 심층의 포기와, 포기라는 것은 산소를 공급을 하는 겁니다. 심층의 포기와 강제 순환으로 호수 내에서 성층 현상을 방지하는 거죠. 성층 현상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표면에 조류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심층 아래쪽을 이야기하죠. 아래쪽에 공기를 주입하는 폭기와 강제 순환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영양염류, 조류가 급성장을 할 수 있는 영양염류가 인이나 질소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영양염류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호수의 심층수의 물을 방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영양염류를 제거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또 영양염류가 우리가 뻘층, 바닥층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이층의 흙을 준설합니다. 준설한다는 것은 제거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조류는 성장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작용을 하죠? 광합성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럼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햇빛이 필요하죠. 그래서 햇볕을 차단을 해서 광합성 작용을 방지를 시켜주시면 돼요. 따라서 햇볕을 차단하는 차광막을 설치를 합니다. 따라서 조류의 정식에 필요한 햇볕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중에서 조류가 붙어 있는 수초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초를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초를 제거하고 그리고 조류가 부착된 수초 자체를 제거를 해주시면 조류가 많이 없어지겠죠. 따라서 수초 및 부착 조류를 제거를 해서 우리가 조류를 제거하면 부영양화 현상이 방지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몇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지금 네 가지가 되기 때문에 네 가지만 요구 조건에 따라서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관정 부식의 방법을 5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관정 부식이라는 게 뭐냐면 팁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관이 있어요. 그러면 하수관 같은 경우에서는 망관으로 잘 흘러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반 정도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속이 느리니까 찌꺼기가 이렇게 많이 쌓여요. 찌꺼기가 쌓이고 또 물속이니까 어떤 분해가 일어나죠? 현기성 분해. 자, 현기성 분해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H2S가 발생해요. 자, 이 H2S가 공기 중으로 나갑니다. 반은 공기가 있으니까. 따라서 H2S가 공기 중으로 나가서 SO2가 되고 그리고 H2SO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황산은 부식성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식성 물질이 관 꼭대기 부분에 자꾸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구멍이 나는 것을 관정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에 보면 현미성 상태에서 H2S가 발생을 해요. 그 다음 공기 중에서 호기성 박테리아에 의해서 SO2나 SO3, 최종적으로는 H2SO4가 형성이 되어서 부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H2S가 발생이 되지 않고 또는 발생된 H2S를 제거를 하는 게 방지법이 돼요. 따라서 방지법은 찌꺼기가 없게끔 유속을 빠르게 하면 되죠. 유속을 빠르게. 자, 그리고 관에 피복을 하거나 도장을 하시면 아무래도 관정부식을 막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H2S를 제거하기 위해서 염소를 주입합니다. 그리고 내식성, 이 강한 재질, 따라서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콘크리트를 재료로 사용하면 되죠. 자, 그리고 H2S가 관에 발생하더라도 관에 체류하지 않게끔 또는 황산이 체류하지 않게끔 환기를 시켜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죠. 그래서 유속을 빠르게 한다든지 염소를 주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번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돼 있어요. 자, 환경영향평가는 가장 먼저 평가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점 평가 항목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현황을 조사하고 예측 및 평가, 그리고 정한 방안 설정, 그리고 대안 평가, 그리고 사후 관리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에 주어진 막공법의 추진력을 서술하시오. 투석, 전기투석, 역삼투.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뭐냐 하면 투석과 전기투석만 꼭 암기를 하시면 돼요. 투석의 추진력은 농도차, 전기투석의 추진력은 전위차, 나머지는 뭐죠? 정수압차. 꼭 기억하세요. 투석은 농도차, 전기투석은 전위차, 나머지는 정수압차. 꼭 기억하세요.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상수원의 취수 지점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5가지만 쓰시오 돼 있어요. 자, 취수 지점을 선정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취수를 하는 물이 어때야 되죠?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수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취수량이 어때야 되죠? 많아야 됩니다. 풍부해야 되죠. 자, 그리고 상수원 주변에 오염인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과 많은 물, 수량을 많게, 그리고 맑은 깨끗한 물을 취수를 함으로써 정수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소비자에게 이제 우리가 소비자에게 주로 우리죠 공급했을 때 그만큼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유화 방식으로 송수와 배수를 가능한 자연 유화 방식입니다. 자, 송수와 배수가 가능한데 자연 유화 방식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펌프를 이용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소비지와 가까워야 되겠죠. 아무래도 소비지와 가깝게 위치를 해야지 그만큼 경제적인 물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냉각한 열 폐수를 지속적으로 호수에 방출할 경우에 호수 내에서 발생되는 생태계의 변화 4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냉각한 열 폐수를 우리가 호수에 공급을 했을 때 호수 자체에서 생태계가 교란이 되겠죠. 왜? 아무래도 냉각한 열 폐수라도 일반적인 폐수보다는 온도가 어때요?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온 상승에 의해서 아무래도 호수 자체에서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요. 자, 어떤 현상이냐면, 자, 1번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수중에 용존산소가 부족하게 되죠. 용존산소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녹는 거죠. 공기 중의 산소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기체는 온도가 높으면 용해성이 떨어지겠죠. 두 번째,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플랑크톤 등의 미생물이 급증하게 되죠. 아무래도 조류가 이제 플랑크톤이 실제로 보면 조류거든요. 그래서 그 조류가 온도가 높으면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독성 물질에 대한 저항력 감소, 그리고 예민도가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수온 상승에 대한 회유성 어류에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열 폐수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번에 보시게 되면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입상활성탄의 제조 공정에 대해서 쓰시오 돼 있어요. 자, 입상활성탄이라는 것은 원료, 여기서 이제 원료라는 것은 뭐를 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석탄이나 식물계. 그래서 주로 식물계라는 것은 야자 껍질을 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원료를 500도씨 정도에서 가열하는 탄화 공정이 있어요. 탄화 공정에서 탈수와 탈산 등의 분해 과정에 의해서 휘발분은 거의 제거되고 고정탄소를 남게 한 다음 800에서 1000도씨의 활성화 공정을 통해서 다공질의 구조를 형성시켜서 제조합니다. 여기서 다공질이라는 것은 구멍을 많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활성탄의 제조 공정 같은 경우에서는 탄화 공정과 활성화 공정 두 가지가 있는데, 탄화 공정은 500도씨 정도에서, 그리고 활성화 공정은 800에서 1000도씨 정도에서 이 공정들을 일어나게 해서 우리가 입상활성탄을 제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활성탄의 재생 방법이다. 각 방법의 재생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1번에 건식 가열법, 2번에 약품 재생법, 3번에 전기화학적 재생법, 4번에 생물학적 재생법입니다. 자, 먼저 건식 가열법이라는 것은 사용한 탄을 가열해서 활성탄 표면에 흡착된 유기물을 태워서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활성탄에 유기물이 흡착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흡착된 유기물을 태워서 제거하는 방법이 건식 가열법입니다. 반면에 약품 재생법은 약품을 이용하겠죠. 어떤 약품을 이용하느냐면 물건 알칼리성 용액, 주로 NaOH 용액입니다. 자, NaOH 용액으로 처리한 후에 숯에 씻어서 물건 산으로 다시 한 번 더 중화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전기화학적 재생법은 활성탄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피흡착 물질, 오염 물질이 되겠죠. 물의 전기 분해를 통해서 발생되는 산소로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생물학적 재생법은 활성탄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유기물을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해서 분해 제거시키는 방법을 생물학적 재생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집을 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시험을 치게 되면 문제를 제일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겠죠. 따라서 복원된 문제를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KWE7002 한메일 넷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문제를 소중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